자, 오늘 8월 3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계속 장중에 우리 회원님들 브리핑 드렸다시피 미국이 어제 많이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면은 그래도 선방한 겁니다. 어제 제가 브리핑을 드렸다시피 2011년 8월에는 정말 지옥장이 펼쳐졌고 나스닥도 6% 넘게 빠졌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가 기준으로 10%씩 빠졌었기 때문에 하한가가 15%인데 그 당시에 10% 빠졌으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경제방송 출연을 좀 이제 쉬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대가 잘 안 맞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 나왔었다가 방송하기로 했었었는데 장중에는 지금 어쨌든 회원님들하고 매매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장중 방송을 지금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특히 마감 때랑 개장할 때는 피하려고 그래요. 장중에 뭐 예를 들면은 오후 때는 잠깐 갔다 와도 되는데 마감이나 장중에 하는 것들은 그래도 마감, 그러니까 특히 우리 회원님들이 직장 다니신 분들은 종가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마감 때, 그리고 시작할 때는 피하려고 하는데, 시간대는 잘 안 맞는데, 지금 제가 경제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째는 대부분 뭐라 그러면은, 리스크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제한적이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 진짜 꼴보기 싫은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 저는 2011년 그 8월에 이제 그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리먼 때 같은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리먼 때를 어떻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전 꿈꾸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죄다 하한가가 내려가가지고. 근데 2011년 8월에도 비슷한 정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진짜 나라 망했나 계속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옛날에 김일성 죽었을 때 막 우리 라면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큰일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가벼운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방송을 보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해요.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정도만 얘기를 해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잘 설명을 해서 오늘 이제 공부도 할 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이제 일단 문제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잖아요.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은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우리도 개인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신용등급이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를 더 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신뢰 하락입니다. 우리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은 돈을 빌릴 때 이 이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익이기도 하지만은 리스크 비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채나 이런 데 가면은 돈을 빌려주는데 막 금리가 20%씩 이러잖아요. 15%씩 이러잖아요. 은행권에서는 그래도 한 7%, 8% 한다면은 그게 신용이 떨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에 대한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뢰 하락이 되고, 그래서 이자를 그 리스크 비용에 따른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이 채권을 산 사람들은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권을 발행한 미국은 뭐예요? 채무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면 우리가 채무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서 누군가 채권을 사갔다면은 채권을 샀다는 행위 자체는 내 돈을 미국에게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는 이제 채권 가격을 낸 사람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이 이자 비용을 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자 비용을 더 낸다는 얘기는 단대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동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요. 둘째는 이자 비용 자체의 증가 때문에, 예를 들면은 1년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을까, 복지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유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금 중 이자 비용 증가로 인프라 등 투자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등에 투자하기 힘들다. 대충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거다 보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신경 쓴 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 상승은 이코르 국채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왠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혹시나 못 들으셨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회원님들은 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최근에 그 미국도 그렇고 이제 스위스 뱅크도 그렇고 망했었잖아요. SVB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은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옵니다. 무조건 수익. 왜냐면 국채의 액면에 써 있는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오는데, 그 중간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거나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국채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망위까지 들어가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걸 손해 보고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은행에 갖고 있는 재정의 부실화가 되겠죠. 그게 이제 SVB 사태 같은 경우가 국채 금리가 계속 급하게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서 일순간에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결국 은행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할 때, 뭔가 신용등급 강등하면은 지금 방송에서 전부 다 그냥 리스크가 제한적이고, 뭐 2011년에 대해서 뭐 그때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고, 뭐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공부할 겸 알아두면 좋겠다. 물론 저도 결과론적으로는 2011년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뭐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투심 자체가 센티가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 가격 이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런 것들,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더해서 센티가 박살났어요. 야, 진짜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질적인 문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도, 유동성 축소라든지 금리 가격, 국채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의 유동성이 줄어드는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은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같이 센티가 박살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2011년 8월이 그 당시 역사적으로 주가의 저점이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걱정을 하고 봤지만은,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어제는 제가 하나금투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키움은 하나금투 걸 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금투는 일봉상 이거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니까 해외 거래를 많이 쓰는 HTS거든요. 근데 이제 키움은 이제 그게 좀 어려워서, 어쨌든 간 월봉인데, 이게 이제 2011년 8월입니다. 8월
8월이고 그 다음에가 9월인데 요 구간이 저점. 요 구간을 이게 8월이고요. 이게 9월입니다. 이 구간을 저점으로 해서. 근데 8월이 오히려 밑에 꼬리가 더 길죠. 저가로 봤을 땐 8월이 더 깊게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그냥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를 저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나스닥 대세 상승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때가 저점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싸면 바이 더 딥이라 그러죠. 싸면 매수해서 홀딩한다. 바이 앤 홀드 작전이 유효하다는 것을 2011년에 봤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증시가 상당히 탄탄한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SVB나 CS가 망했는데도 미국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시스템 리스크를 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리 인상 한두 번 더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리스크보다 큰 건 없거든요. 역대 제가 주식하면서 물론 IMF를 제가 주식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안 겪어봤고 제일 크게 맞았던 게 리먼 사태예요. 근데 리먼 사태 뭡니까? 결국 시스템 리스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몇 년 동안 주식하면서 제일 크게 맞았던 거는 리먼 때인데 사실 코로나 때는 맞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싸게 살 기회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슈예요. 그렇고 지금 주가는 나스닥 주가는 시스템 리스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밟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국제금리 가격 하락 때문에 오히려 이 발생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거를 제한적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공부도 좀 해볼까 말씀을 드렸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셨지만 과정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에 끝날 건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봐야 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미국 시장 흐름을 좀 촉각을 기울여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시스템 리스크가 벌어지지 않는지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VB 같은 경우도 망하기 전에 뉴스가 좀 나왔었죠. 리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